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는 대표적인 생각, 빨리 자야 된다. 머리를 대면은 10분이나 15분만 지나도 못 잔다라고 생각할 때 그걸 엄청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머리 대자마자 자는 사람은 제가 태어나서 제 아내 말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건 진짜 육복을 타고나신 거죠. 정말 본인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 특히 정신과에서는 1시간까지도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10분만 지나도 못 자시는 분들은 자꾸 수면제를 찾는 거죠. 제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저는 되게 머리가 복잡하면 손가락 이러고 있거든요. 싫어할 만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신과 유명한 선생님을 좀 모시고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또 책을 쓰셔갖고 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는 정말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사실 스모킹건을 교수님하고 같이 하기는 하지만 대화를 제가 이렇게 하진 않고 거의 저 혼자 원맨쇼 하다 내려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뭔가 이렇게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웬만해선 긴장을 안 하는데 지금 엄청 긴장해 있습니다. 저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긴장을 해서 소개도 못했어요. 네, 이광민 선생님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고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레지던트 하셨고 아니 제가 펠로우부터 했어요. 펠로우부터 펠로우하고 하셔갖고 박사하고 임상 네. 강사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단에서 임상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은 마인드랩 공간 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대표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스모킹건 저희 같이 하고요. 또 이거 말고 저희 아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저는 잠을 자서 잘 못 보는데 거기서 많이 봤다고 하고 또 이혼 숙녀 캠프에도 나오신 네. 거를 봤고 동치미에선 제가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의학 채널 비욘드에서도 많은 걸 해주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정서적으로 편안한 감정 그리고 뭐 웰빙 할 수 있는 삶 뭐 이런 거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또 많은 질병을 치료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셔갖고 제가 읽어봤는데 책이 누워서 술술 읽다 보니까 금방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일단 의사가 쓴 책이 특징이 이제 요약하고 맥락을 쭉 이어가려고 하고 저한테 잘 맞는 책이어갖고 저는 이런 책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요약해주고 이제 맥락의 앞뒤가 계속 이어져 가고 끝에 보면 또 최신 의학에 대한 소개를 그 쉬운 말로 해주고 이래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갖고 오늘 이광민 선생님이랑 좀 대화를 재밌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할 일은 많지만 아직도 누워있는 당신에게. 이게 제가 생각에 전 국민 5,170만 명이 대부분 이럴 것 같은데요. 따꼼따꼼한 제목이죠. 가슴이 그렇죠. 따꼼따꼼한. 누구나 한 번쯤 다 이렇게 되는 제목인데 원장님도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엄청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책의 대부분이 전부 다 그냥 저를 향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회식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액티브 하시던데. 그거는 엄청 가면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은 그냥 뻗어 있습니다. 주말에도 거의 뻗어 있고요. 제가 사실은 이 책이 할 일은 많지만 아직도 누워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 책을 보니까 게으른 게 더 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더 뭔가 좀 잘하고 싶은 완벽주의 뭐 그런 것 때문이라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정말 가면을 쓰고 밝게 마치 이처럼, 저는 완전 아이거든요. MBTI 완전 I형인데 이처럼 막 액티브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딱 가면은 그냥 저의 본능적인 아이가 확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아이예요? 네, 저 완전 아이입니다. 네, 저는 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 만나면서 에너지를 엄청 쓰거든요. 그래서 E와 I가 뭐 그 분류가 연세대학의 심리학과 성국 교수님은 이제 마땅치 않으시다 그 분류가. 근데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그걸 갖고 해보면 I는 이제 관계에 너무 힘을 쓴 타입, E는 관계로 힘을 얻는 타입인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마치 이처럼 보이는 그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에너지를 엄청 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혼자 있으면 오히려 에너지를 얻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워있는 이유는 제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누워있다는 생각도 가끔은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무기력이 좀 장기화되면 책에 보니까 우울증이 될 수 있다라고. 원래 우울증이 무기력이 지속되면서 되는 경우도 있나요?
여기서 얘기했던 우울증은 무기력이 지속됐을 때 운동형 외톨이로 가는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우리가 무기력이 생기는 이유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목표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으면 약간 좌절할 때 그 마음이 저는 무기력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잘 안 되니까. 예, 그게 일정 부분은 실망 혹은 타인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거 혹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게 나한테 쌓이다 보면은 내가 약간 뒤로 빠지게 되는 상태가 약간의 무기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극강으로 가버리면 이제 은둔형 외톨이 비슷하게 내가 무언가 시도하는 것 자체도 포기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의 단계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력이 저하되는 느낌에서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불만족스럽게 되면서 밖에 나가지 않게 되고 소위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부검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노인이 아니라 독거인인데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그런 무기력한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의 기전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무기력하고 소위 말해서 번아웃을 좀 구분을 한다면, 무기력은 우리 마음에 휘발유의 경고등 뜨는 거 있잖아요. 이제 연료가 이제 다 돼간다는 경고등이 뜨는 게 이제 무기력이라면, 번아웃은 완전히 소진된 상태인 것 같거든요. 번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다 타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정서적 소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진짜 그냥 마음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완전히 다 써버려서 차가 이제는 앵꼬가 나서 서버린 상태. 무기력은 우리한테 계속 경고 사인을 주는 거죠. 너 휴식이 필요해. 너 무리하고 있어. 너무 목표를 높게 잡았어.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게 무기력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그 무기력이라는 경고등이 떴을 때 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일상의 루틴이 우리 일상생활, 그리고 관계, 나 스스로의 마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무기력이라는 게 결국은 번아웃으로 갈 수도 있고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고 사회적인 고립으로 갈 수도 있으니 그 무기력이라는 걸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이 장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무기력을 느낄 때도 있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잘 될 수도 있는 분인데 한 번의 좌절 이후에 좀처럼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걸 벗어나려면 거창한 우리 이강민 선생님을 직접 만나러 병원에 가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시작은 좀 미미하지만 간단한 것들이 일상부터 좀 가르쳐줘요. 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게으르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해놨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운동에다 쓴 돈이 엄청 많고 걷다 버린 돈도 엄청 많았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운동하려고 헬스장 끊어놓고는 몇 번 가지도 않고 기간 다 돼가지고 버리고. 교수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아니 그 헬스클럽 끊어놓고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돈이 아까우니까.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약속을 잡거나 네, 맞습니다. 동행인을 잡거나 네. 이러라는 게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사실은 수영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수영 레슨을 받아요. 저 수영 레슨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실력자는 아닌데 할 줄은 알아요. 잘은 못해서 그렇지 기술은 어떤 건지는 아는데 레슨 선생님이랑 잡고 가게 되면 또 그 시간에 다른 동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랑도 친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게 제가 이 책을 보고 내가 잘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저 운동선수 될 마음도 없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광민 선생님도 저도 똑같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냥 아닙니다. 내 몸이 좀 기분이 좋아지고 네. 그리고 미안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선생님한테 미안하니까 가는 거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가게 되면 또 나도 기분 좋아지고. 네. 그게 또 루틴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이 책에서는 첫 번째는 아니지만 운동을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PT 받으신다고 네. 우리 이광민 선생님 공황장애가 있으니까. 저는 운동 유발성 공황장애가 실제로 있거든요. 제 아내는 운동 많이 하면 몸이 간지러워요. 알러지가 있으신 알러지가 거예요? 있어요. 운동 알러지가 진짜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쓸쓸해요. 근데 그래도 매일매일 하거든요, 제 아내도.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공황장애가 있으니까 운동 유발성.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릴 때는 제가 운동을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운동을 많이 하고 나면은 막 쓰러져서 막 헉헉거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못한 거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있으니까 운동도 실제로 못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PT를 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죠 하는데 제가 헉헉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그러면 운동의 강도를 무조건 낮춰주세요. 그 운동의 강도를 낮추고 저는 또 한 게 뭐가 있냐면은 운동할 때 귀찮은 걸 줄여요. 그러니까 지금 뭘 줄이냐면은 옷 갈아입는 걸 안 해요. 샤워도 안 해요. 그냥 위에 이것만 딱 벗고는 CC만 입고 하거든요. 근데 가까운 가까운 곳에 가서 집 앞에 접근선을 줄이는 거죠. 나로 하여금 저항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위에 이것만 벗고는 운동하고 난 다음에 땀 많이 안 흘리게끔 운동만 하고 그냥 빨리 돌아와서 또 일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부담이 덜하니까 운동을 하기 싫다라는 느낌도 줄어드니까 그냥 쉽게 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운동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게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집 앞에 다니고 일단 그다음에 이제 레슨을 받기도 하고 또 동료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무리하게 안 하고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수영을 했는데 원래는 한 1.8km 정도 하면 막 지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오늘 이광현 선생님 만나기가 힘들 것 같아서 1km 정도만 하고 그냥 살살만 하고 왔거든요. 와, 1kg 대단하신데요, 그래도? 근데 이제 많이 하면 1km는 금방 하게 돼요.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저는 이 책에서 일상 루틴에서 4가지 하셨잖아요. 수면, 운동, 그다음에 시기, 그다음에 자기 개발. 근데 여기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 수면이었어요. 저 원래 이제 정신과의 이유진 교수님이랑 친하거든요, 제가. 수면 전공이시죠. 수면 잘 자는 법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선생님이 친하니까 그냥 열심히 자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뭐 이 책 사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면 어떻게 자면 좋은지 한번 좀 간단하게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저도 이 책에서 많이 공감한 게 약으로 막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법의학하는 사람이니까 약 때문에 뭐 졸피뎀이나 이런 약이 안전하긴 한데 졸피뎀도 그렇고 같이 먹는 약도 그렇고 또 여기 잘 쓰셨지만 이게 오랫동안 먹다 보면 먹은 다음에 자기가 기억을 못 하는데 행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위험 행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요. 근데 이거를 막 잘 써주셔갖고 이거 보통 사람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는 대표적인 생각 2가지가 하나는 빨리 자야 된다. 머리를 대면은 10분이나 15분만 지나도 못 잔다라고 생각할 때 그걸 엄청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머리 대자마자 자는 사람은 제가 태어나서 제 아내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진짜 육복을 타고나신 거죠. 정말 본인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특히 정신과에서는 1시간까지도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인명 시간을 봤을 때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정상이라고 봐요. 인면 시간? 수면에 들어가는 거 입면 시간에 잠이 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저는 한 3-40분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정상이에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누워가지고 뭐 안 좋긴 하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도 보다가 잠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눈에 빛이 들어가면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마다 밤에 쓸 수 있는 약간 누렇게 화면 바뀌게 되는 거를 변경시켜 놓고 보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이 좀 덜해요. 그러면은 그거 보다가 쓱 잠드는 데까지 저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진짜 10분만 지나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내가 잠을 못 자지? 근데 사실 1시간까지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0분만 지나도 못 자시는 분들은 자꾸 수면제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수면제의 무서운 점 좀 얘기해 줘갖고 저는 읽으면서 이거는 사람들이 읽어야 돼. 왜냐하면 너무 남용하세요. 그쵸. 제 법의학이니까 막 걱정이 되는 경우가 저는 이제 케이스를 오랫동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 내용도 좋았고요. 또 수면 깨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일단 우리가 잠드는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일어나는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멜라토닌 분비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가져갈 때 이제 좀 단단해지는데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우리가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좀 일어나려고 기준을 좀 잡아놓자. 그게 일정 부분 또 루틴을 잡기 위한 하나의 앵커링이거든요. 근데 저는 주말에 좀 몰아자는 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우리는 잠을 못 자도 괜찮아요. 주말에 몰아자요. 저한테 오늘 진료로 오신 분도 자기가 하루 이틀 못 잔대요. 어떨 때는 아예 밤을 샐 때도 있대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틀 뒤에는 너무 많이 잔대요. 그러니까 즉 우리 몸에서 수면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의 어떤 회복력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은 자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불안해서 나 계속 못 자면 어떡하지? 이래서 내 몸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면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 있는 게 한편으로는 수면제 의존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저는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을 잘 자기 위해서는 깨어난 시간도 좀 잘 정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아까 네. 그 모드 저도 낮추고 이 나이트 버전이라고 모드. 해요. 예, 나이트 모드로 바꿔놓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입면 시간 1시간 정도 이내는 그 정도는 그렇죠. 그건 아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30분 정도 하면 막 괴롭거든요. 이게 내가 혹시 수면을 잘 못 자나? 그래서 저는 지난 30년이 넘게 5시 반에 깨요, 늘.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 항상 고정돼 있으신 거죠. 고정돼 있어요. 와, 교수님 아침형 인간이시네요. 그래서 몇 시에 자도 항상 5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좀 괴로울 때도 있어요. 늦게 잘 때는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제 아내는 끝까지 잘 수 있거든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건 저녁형 인간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약간 끝까지 잘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저는 제 아내가 제 아내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안 보지 않을까요? 수면에 있어가지고 현실적인 생각은 무조건 못 자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스케줄 생각하거나 오늘 내가 있었던 일에 대해 가지고 말 실수한 거에 대해서 고시우면 무조건 못 자죠. 근데 대표적인 현실적인 생각이 내가 못 자면 어떡하지예요. 자려고 누웠을 때 못 자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이 딱 드는 순간 이거는 나한테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무조건 못 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딴 생각을 하라라고 제가 책에도 적어놓긴 했죠. 그냥 쓸데없는 공상 같은 것들을 하는, 이왕이면 기분 좋은, 만약에 내가 뭐 사우디의 황태자로 태어났다면 뭐 여러분들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임영웅이라면 나 그게 더 위험하던데. 정말요? 상상이잖아요, 어디까지나. 저도 사실은 이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무협지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사천 단가에서 태어난 회귀한 사람이고 막 이런 그 광마회귀 막 이런 식으로 그게 효과가 있는 거군요.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은 무조건 이리저리 튀어요. 그러면 생각이 분산되거든요. 우리 생각은 현실적인 생각이 있을 때는 나한테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이 돼요. 그럼 각성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상을 하면 생각이 분산되고 이리저리 생각이 왔다 갔다 거리다가 잠이 쓱 들게 되는 거죠. 그럼 잘해왔던 거네요. 그렇죠? 교수님은 모든 게 다 완벽하셔서 왜 이 책이 그렇지 않아요. 되게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막 하면서 막 했던 게 있어요. 또 시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시기는 이게 좀 어렵잖아요. 다이어트.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도 좀 마음에 드는 게 펜터민류를 쓰는 거를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막 처방해 주는 분도 있는데 우리 이광민 선생님 정말 쓰지 마라.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저는 정말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오늘 환자분이에요. 오늘 환자분이 제가 쓴 약의 부작용이라 그러면서 저한테 왔어요. 막 손이 저리고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약을 조절해 드렸어요. 근데 요즘 그 중복되는 약이 있으면 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쓴 약이랑 동일한 약을 딴 데서 처방받았다고 뜬 거예요. 라서 제가 여쭤봤죠. 혹시 이 약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내과에 가서 다이어트 약을 받아서 먹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시점이 제가 지난번 진료를 본 시점하고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예, 그러니까 제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게 아니라 다이어트 약이랑 부딪히면서 부작용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약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쓴 약을 먹고 난 다음부터 잠이 안 온대요. 근데 제가 드리는 약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는 약이거든요. 근데 잠이 안 온다는 건 디에타민이 대표적인 각성되기 때문에 잠 안 오거든요. 이게 제가 찍은 것 중에 먹고 돌아가신 분들 위험도를 한번 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위험해요, 사실은. 많이 남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그걸 잘하고 또 그러면 식사를 우리 이강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나 제가 봤더니 저도 고민이 늘 많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녁을 가볍게 그쵸. 먹고 네. 이제 아침 점심을 좀 잘 먹는다는데 이강윤 선생님은 힘든 거는 먼저, 네. 그다음에 즐길 만한 건 뒤에. 제가 요즘 거의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딴 때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주스 정도의 계란 정도만 먹게 되고요. 대부분 저녁만 먹어요. 근데 저녁을 맛있는 거 먹을 걸 상상을 하면 아침, 점심을 적게 먹는 걸 참을 수 있더라고요. 네. 이게 프리맥의 조건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힘든 거를 먼저 해라. 쉬운 걸 나중에 해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뒤에다 놔두고 하기 어려운 걸 앞에다 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내가 힘든 거를 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암 환자분들이시거든요. 제가 암 정신건강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항암 치료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그거를 견뎌내기 위해서 내가 암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내 삶의 버킷리스트를 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내가 힘든 걸 먼저 하고 이 뒤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내가 힘든 기간들을 좀 참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도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녁 때 맛있는 걸 먹고 운동을 낮에 하는데 낮에 힘든 운동을 하면서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저녁 때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힘든 운동도 좀 견디는 게 수월해지는 거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항상 시기가 문제고 또 도파민, 세로토닌 네. 이거의 레벨을 안 깨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잘 유지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또 네 번째, 자기 개발.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 되게 다재다능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자기 개발을 저는 약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무기력이나 이런 데서 다시 딛고 돌아오려는데 왜 자기 개발이 필요한 걸까? 왜 필요한 건가요? 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기력의 기본 이유는 내 목표가 높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기력이 생기는 이유도 내 목표가 높기 때문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무기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만약에 내가 그냥 유유자적 남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낚시나 하면서 저 시골 가서 편하게 살겠다 그러면은 무기력이 생길 이유도 없고 목표치도 높아질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치열하게 살고 뭔가 이렇게 목표를 성취하면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쳐 있는데 내가 그 과정 중에 자기 개발이라는 게 빠져버리면 나는 끝도 없이 이 갭을 메꿀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상만 높고 네, 이상만 높고 실행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갭을 메꿔넣기 위한 과정도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자기 개발에 대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그 자기 개발에 대한 영역을 나한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꾸역꾸역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틈틈이 자기 개발이라든지 혹은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내가 조금 비워놓으면서 한 개씩 해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죠. 많은 분들이 막 무기력해하고 조금 우울해하려고 그러면 나가서 뛰어라. 아니면 친구들이랑 맛있는 음식 먹어라. 잠을 푹 자라. 그다음에 뭐라도 좀 집중해서 다른 걸 해봐라. 자기 개발을. 근데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만 얘기하던 거를 또 정신과 선생님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와 또 의학적 기반에 둬서 써줘갖고 좀 되게 반가웠습니다. 저도 사실은 할 일은 많은데 누워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운동, 뭐 시기, 자기개발, 수면 이런 것들이 내가 앵커, 닻을 내리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이 일상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3장에서 인간관계 루틴, 저 개인적으로는 법의학자로서는 3장이 좀 감정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가스라이팅 한 사람한테 도망쳐라라는 제가 최근에 어떤 사건을 제가 이제 하게 됐냐면 여성인데 20대예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근데 남자친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막 때리고 막 임신했는데도 때려갖고 애기하고 근데 헤어졌는데 돈을 많이 빌려줘서 또 다시 만나고 또 강제로 또 이 착취를 당하고 뭐 성적으로 막 이러다가 여성분이 사망했어요. 마약류가 치사 농도가 나온 거예요. 이분은 그런 일을 할 되게 성실한 그 직업.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아마 남자친구 나쁜 놈 전과 3번 막 이러고 이분이 이제 그런 가스라이팅에서 왜 도망치지 못했을까? 그리고 아마 사망 원인도 이제 검찰이 어떻게 기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쁜 사람에 의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 책을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수업료를 내더라도 그러니까 수업료라는 게 돈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하더라도 여기 딱 대놓고 도망치라고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 누군가한테 끌려가는 가장 큰 이유도 욕심이에요. 내가 그 인간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는 독이 될 사람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느꼈던 따뜻했던 사랑스러웠던 감정을 지금 다시 느끼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착취일지 몰라도 나는 자꾸 그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을 투영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는 어디까지나 현재 기반으로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독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독이 된다 그러면 끊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끊어내려고 할 때 상대방은 그거를 곱게 받아들여 주지 않죠. 특히 가스라이팅 상태라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든지 착취하고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계속 잡고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다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스라이팅을 피하는 현실적인 루틴들 이걸 쭉 읽으면서 일상 루틴은 우리가 수면, 식이, 운동, 뭐 자기개발 같은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이 루틴은 이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과거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하라는 거 그게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과거랑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딱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친구라는 것도 있고 평생 직장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다이나믹하게 바뀌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의 인간관계에서 후반부에는 이제 뭐 관계는 물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게 우리의 인간관계는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면 친구고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고요. 이 관계가 또 바뀌면 이 사람은 어느덧 나를 떠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떠나가야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새로운 환경에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또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의 집착을 좀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가스라이팅도 극복해 나가지만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또 집착할 일도 좀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기준 내 자신은 내가 소중하니까 내 자신을 기준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을 좀 버리고 뭐 거길로 대단한 게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그런 거에 좀 너무 많이 집착할 때가 있죠. 손을 놔야 될 땐 놔야 되는데 계속 손을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고 상선약수란 말이 있잖아요. 도가에서 정말 좋은 것은 물과 같다란 말이 있는데 이강민 선생님도 가장 좋은 인간관계는 물처럼 들어오면 들어온가 보고 나가면 나가는 거고 이런 거라고 얘기해 줬을 때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 읽다 보니까 성격장애 얘기도 나와 있는데 저는 만나본 적은 없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성격장애는 도망쳐야 된다라고 만나요. 선생님은 동양치면 안 되죠. 선생님은 치료해줘야 되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격적인 어떤 성향?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B형 클러스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A형, 성격 장애를 A형, B형, C형으로 나누는데 저는 전형적인 B형 클러스터예요. 자기애적인 게 좀 강해요.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좀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인격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인격 성향인 거죠. 누구나 다 그런 성향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100%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조금씩 성격적인 모난 부분, 아쉬운 부분, 그리고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들을 내가 이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걸 일정 부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나도 이런 성향이 있구나, 나도 이런 성격적인 문제가 타인에게 일정 부분은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상처가 될 때도 있겠구나, 바라보는 것도 되게 인간관계에선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무기력이나 어떤 번아웃에서 또는 극복하지 못한 상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결국은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관계는 물과 같다고 느끼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절대 착취에 당하지 말라라는 거에 굉장히 좋은 울림이 돼서 저는 3장의 인간관계 파트가 사실은 가장 마음에 와닿고 또 그런 사건들에 같이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부모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도 있는 듯 없는 듯한 부모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해요. 정신과에서는요. 이게 뭐랑도 비슷하냐면 대통령도 있는 듯 없는 듯한 게 제일 좋은 대통령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둘 다 바빠서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이게 물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자연스럽게 그런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우리 마음을 챙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챙겨야 되나요? 근데 제가 스스로도 잘 못 챙기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 이강민 선생님의 그 마음 챙김의 가장 근원적인 거는 사랑일 거고 그 사랑은 아마 할머니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살펴준 그게 아닌가. 사실은 되게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상처 되게 많이 받아요. 30살까지 부모님이랑 살면서 많이 싸웠다는 얘기도 네, 엄청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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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때로는 그냥 이기적으로 살고 싶고 돈만 쫓아서 가고 싶기도 하고. 누구나 그런 마음 네. 있죠. 근데 그럴 때 그래도 조금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 단순히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사회, 인간 이런 것들을 바라보려고 애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기여하고 싶은 마음. 네. 그게 저는 할머니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도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하시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가 사실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는데 막상 이렇게 엄청난 성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계속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건 그래도 그걸 통해서 사회를 제가 알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기반으로 또 제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욕심은 아닌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런 걸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싶을 때 혹은 그냥 제 삶마저 포기하고 싶다라고 느껴질 때 무기력에 빠질 때. 네, 붙잡아 주는 게 저는 저희 할머니예요. 마음가짐 루틴의 그 근원적인 건 아마 할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냥 할머니가 항상 저한테 광민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그냥 평생 동안 항상 그 말부터 하셨거든요. 저를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아 그래 그래도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너무 누워만 있지 말아야지. 그래도 내가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가야지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밑받침에 갖추게 되면 네. 그런 마음가짐에 되게 유리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마음 챙김에 볼 때 침투사고라는 거 이거 사실은 되게 심각한 분들도 많죠. 강박이 대표적인 그렇죠. 침투사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게 뭐 저는 막 계속 손 씻는 분도 저는 정신과 의사가 아닌데도 실제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뵌 적이 있거든요. 계속 씻어요. 그래서 아 저게 이제 침투하다 네. 할 때 그 침투적 사고인데 그게 좀 영향을 끼치죠. 마음 챙김에. 그렇죠. 이게 결국에 뭐냐면 강박이라고 하면 대부분 행동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침투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여기에 균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 물론 진짜 균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상대균이잖아요. 또 상대균, 일정 부분은요. 오랫동안 우리랑 같이 있던 네. 균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딱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생각이 많죠. 잡생각은 무조건 많아요. 저도 많고 여러분들도 다 많으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끼어드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죠. 대부분.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침투 사고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붙잡은 생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반드시 해야만 되니까 내 일상에서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침투 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건 딴 거 없어요. 붙잡지 않는 거예요. 붙잡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끊임없이 무시하는 거고 그 무시를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냥 그러려니예요. 무슨 생각이 들더라도 아 그러려니. 대부분 그런 생각들은 불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사고가 들면 괴로워하기도 그랬는데 나이가 좀 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네. 나이가 들어서 좀 뭐라 그럴까 치유가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젊었을 땐 좀 괴로울 때도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침투 사고가 꼭 병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걸까? 나는 뭐 왜 잘 못하는 걸까? 뭐 이런 것도 침투 사고로 막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힘들었을 때도 있는데 선생님도 여기에 또 명상이라고. 네,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명상은 생각을 비워내는 게 명상이기는 하죠.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비워내서 중립적인 사고로 생각을 가져가는 것. 대표적인 게 호흡이거든요. 예. 처음에는 비우는 명상을 해야 네. 되는 거예요? 막 촛불 바라보거나 아니면 맞아요. 호흡에 집중을 집중하거나? 하거나 혹은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호두 만지작 거리시는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묵주 반지 이렇게 돌리시는 것도 그것도 이렇게 다 명상이에요. 만화 같은 데 보면 스님들이 막 이렇게 염주를 이렇게 돌리거나 그 제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저는 되게 머리가 복잡하면 손가락 이러고 있거든요. 싫어할 만하네요. 다리 떤다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뭔가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들이 좀 줄어요. 예, 이것도 명상인 거죠. 근데 조금 더 높은 단계의 명상은 내 마음 안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생각들, 그게 존중이든 사랑이든 박애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 마음 안에 좀 채워 넣었을 때 그 따뜻함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높은 수준의 명상이기는 하죠. 그래서 뭐 이 책에도 그렇지만 제가 또 참고문 찾아보니까
비우는 부분과 채우는 뇌 부위가 다르다는 아, 거 네, 잘 네. 알려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명상이 뭐 어디 각 잡고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제가 아까 전에 이것도 일상생활이잖아요. 이거 하면서. 이게 한때 그거 그 스피너라 그래서 유명했잖아요. 네. 예, 그것도 사실 보면 명상이에요. 예, 돌리는 거 보고 있으면은 그냥 여기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에서 이걸로 돌아오는 거죠. 한때 어린 아이들 중에서 그 뽁뽁이 같은 거 계속 누르는 거 아, 맞아요. 있었어요. 그거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들어요. 네. 예, 내가 쓸데없는 생각에서 여기로 생각을 옮기는 거죠. 그게 이제 비워내기 명상 일종의 같은 명상이네요. 네. 또 선생님 또 실직하고 좌절했을 때 인도 간 얘기도. 네. 그래서 낯선 곳에서 나를 한번 놔두기. 저는 그거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중간에 한번 서울대 있을 때 제가 한번 잘렸던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네, 알고 있어요. 진짜 갑자기 잘렸어요. 그래서 사업단이 예. 뭐 이렇게 예산 때문에. 예, 예산 때문에 한 4개월을 놀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방황하느니 이왕이면은 더 적극적으로 방황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인도를 갔죠. 근데 우리나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다이나믹 코리아잖아요. 인도는 인크레더블 인디아예요. 그냥 정말 내가 삶에서의 겪은 우여곡절은 인도에서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냥 이게 삶이구나. 내가 다소 억울하다 생각되고 다소 놀랐다고 생각되고 때로는 그냥 이거 되게 좌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안고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구나. 예,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느꼈던 게 삶은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다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역꾸역 그냥 마치 시지프스가 돌을 굴러 올리듯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니까 내가 그냥 살아내면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우리 삶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울림 있는 얘기였어요. 왜냐면 인생이라는 게 life is a journey잖아요. 네. not destination. 삶에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끝없는 여행인데 네. 잘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의 단단함을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갖고 되게 이 책은 지식을 원하고 약간 책에서 지식을 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2장이 재밌을 거예요. 네, 그러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삶에 있어서의 진지한 어떤 안쪽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3장 관계에 관해서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가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아마 4장의 마음 챙김의 루틴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일상, 관계, 마음을 챙기는 거에 대한 루틴을 보면 선생님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근데 가끔 마음에 감이 걸려서 선생님 만나는 건 괜찮죠. 그리고 그냥 내가 지금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오시는 것도 경우도 괜찮죠. 괜찮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생채기가 나왔을 때 만나도 밴드 붙여주시죠, 마음에. 그냥 달래드리는 거죠. 같이 확인하고 방법 찾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루틴을 가면 선생님 병원에 환자가 많이 안 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러면 인쇄로 먹고 살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무기력에서 사실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게 심각한 건데 그거를 따뜻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써주셔갖고 또 우리 마음의 깊숙한 근원지는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되게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저 이광민 선생님 알잖아요.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아주 친하지 않은 건 맞잖아요. 앞으로 아주 친하게. 그래서 이광민 선생님의 얼굴을 막 떠오르면서 막 읽었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진짜로. 약간 저의 관종기가 드러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런가요? 그럴까봐 약간 걱정했는데 처음에 책을 주셨을 때 뭐 자기 얘기만 쓴 거 아닐까? 막 이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진짜로 아니고 할 일은 많지만 누워있는 당신에게 필요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어떤 책들은 그냥 중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읽다가 이렇게 읽는데 이 책은 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특유의 기승전결이 있어서. 그리고 문어체가 아니고 다 지금 구어체로 맞아요. 되어 있어서요. 저한테 얘기하듯이 네. 그냥 이광민 선생님이 내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서도 강조했고 또 이걸 정식한 선생님이 그대로 또 학문적으로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또 잠 못 자는 분 되게 많은 거 알죠? 또 잘 아시겠지. 잠 못 자는 사람 정말 많고 고민하는 운동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들 막 프로처럼 얘기만 하니까. 근데 여기 선생님이 그냥 가볍게 그냥 몸만 풀라고
그냥 뭐 굳이 운동선수 할 것도 아닌데 저도 그렇게 생각 오랫동안 했거든요. 좋은 얘기가 많아서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책에 이렇게 막 잔뜩 접어놔 주셔서 정말 제- 뭔가 되게 제- 영광입니다. 아니, 제 교수님. 원래 특징인데 읽다가 좋은 부분이면 접어요. 이거 되게 많이 적었잖아요. 응. 제가 좋았던 부분이 많았어요. 좋은 게 2개면 이렇게 쌍으로 접어요. 우와. 별표 치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것도 너무 좋아서 제목도 사소한 상처는 디폴트로 생각하기. 저 이거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상처의 연속인데 그때마다 울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상처는 디폴트로 생각하고 다만 너무 심한 상처를 주는 사람은 도망가라. 예. 그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재밌게 읽은 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뭔가 이렇게 오늘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약간 아까 전에 인간관계에서 바뀐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정말 그냥 저희 아버지처럼 파더 피규어를 이렇게 투영했던 게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거든요. 한봉준 교수님이었는데 막상 지금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는 제가 마치 제 지도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내가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한봉준 선생님보다 훨씬 젊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를 말씀드리는 게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서 이런 관계에서 제가 또 에너지를 얻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다,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아니 같습니다. 우리 이광민 선생님 잘 살고 계시고 더 활동 많이 하실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실 거니까 저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 일환이 아닌가. 좋은 책이고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한테 많은 가르침 받겠습니다. 아유, 제가 무슨 가르칠 거냐. 뭐 서로 칭찬마다 끝내서 네, 뭐 끝내야겠네요. 우리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죠?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인사. 데멘토 나오고 싶었는데 이 책이 또 계기가 될 줄은 몰랐네요. 작가가 되고 난 다음에 참 좋은 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한 개씩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또 불러주십시오.